I don't ever talk about my travel because, as some of you know, it's a security issue. It's a security issue for every member of Congress traveling. The current situation is created purely by the US side. So of course, it has to bear the responsibilities.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오늘 가장 큰 뉴스는 단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소식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그리고 미국에 거세게 도전하고 있는 중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지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로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불똥이 튈 것인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 국제외교 전문가인 이화여대 박원근 교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것 어떻습니까? 미국 입법부 수장이 독자적인 판단하에서 간 겁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협의해서 간 겁니까? 상호 협의가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워낙 그 타이완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방문하는 모든 과정에서 입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문에 대해서는 지난 28일 날 네. 사실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이미 그 얘기가 알려져서 2시간 넘는 전화 통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그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문제 제기가 됐다라고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전체 상황을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제 많은 퍼즐이 풀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에서는 좀 말렸던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말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군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얘기를 보더라도 좀 조심스러운 모습.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굉장히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다른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국내 문제로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중국 관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갈등을 원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본인의 독단적인 결정, 최종적인 결정으로 타이완 방문을 감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왜 타이완 방문을 강행한 걸까요? 또 본인의 그 평생 해왔던 정치적인 정치 철학에 맞는 거죠. 자기는 늘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늘 인권과 민주주의를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 이 상황에서 자기가 간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 안 가게 되면 이것은 본인의 30년 정치생에 오점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던 것이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에 방문한 직후, 도착한 직후에는 성명을 통해서 중국이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의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 중국 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자 그러면 중국은 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당연하죠. 예. 일단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은 다 아시다시피 시진핑이 주장하는 게 이른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중국몽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국몽은 간단히 요약하면 세 개의 다른 하부몽이 있어요, 꿈이. 그게 뭐냐면 하나는 흥국몽이라고 하는 건데 2050년까지 미국을 따라잡는 발전 국가가 되겠다라는 흥국몽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보다도 더 그 발전된 강력한 군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강군몽이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통일몽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50년 이내에 대만과의 통일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통일몽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통일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중국에게
미국이 자꾸만 대만의 독립을 옆구리 찌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중 대립 구조가 점점 격화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양국에게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을 자꾸 이제 충동질한다고 중국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결국 대만이 독립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그 미중 대립 구조 속에서 중국은 미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1970년대 수교할 때 말이죠.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미국도 찬성하고 용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교가 됐던 것인데, 지금 미국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왜 현상 유지, 중국이 현재의 상황을 급속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미국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수교를 할 때 네. 물론 그 커뮤니케를 통해서 공동 성명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인정을 했죠. 그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나라들이 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미국은 그것과는 별개로 대만 관계법이라고 하는 특수한 법을 이제 통과시켰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남다르게 이제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고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는 사실을 양국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이 대만 문제에 대한 어떤 일종의 현상 유지 정책을 펼쳤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행정부라든가 또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대결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대만 문제가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 양국 간의 갈등 이슈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대만 사안이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흔들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카드가 되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의 움직임, 중국 당국의 움직임을 베이징의 정영태 특파원을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태 특파원, 제 얘기 들리십니까? 네, 베이징입니다. 잘 들립니다. 네. 펠로시 의장이 아침 일찍부터 타이완에서 타이완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일정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현지에서도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타이완 입법원을 먼저 방문해서 정당 지도부를 면담했고요. 이어서 차잉 잉원 타이완 총통과의 면담과 오찬 등으로 오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의 일정과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 타이완 현지 언론은 생방송으로 펠로시 의장의 동선을 시시각각 전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기업인 TSMC와의 회의나 중국 민주화 활동가와의 만남 등 이 펠로시 의장의 일정이 예상보다 훨씬 더 꽉 차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에 대한 이 미국의 지지가 초당적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이 잉원 총통은 중국의 고조되는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5시쯤에 타이완을 떠나서 우리나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 방문하고 나면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군요. 어제 저녁에 펠로시 의장이 탄 항공기의 이동 경로가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타이완까지 직선 항로로 가지 않고 우회를 했다면서요? 네, 펠로시 의장은 아시아를 순방 중인데 이 말레이시아를 어제 출발해서 타이완에 도착한 것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 45분쯤입니다. 예상보다 한 3시간 넘게 더 걸려서 모두 7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전용기가 남중국해를 거치는 이 짧은 직선 항로 대신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우회하는 긴 항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항로를 의도적으로 피한 셈인데요. 이 7시간 동안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남중국해 주변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비롯해서 미중 양국의 군사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 항공기 항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에는 이례적으로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접속 장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하는 군사 훈련에 나섰다면서요? 네, 중국은 먼저 어젯밤에 심야에 주중국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 극도로 악랄한 행위에 후과가 엄중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특히 왕이 외교부장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군이 어젯밤에 즉각적인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면서 관련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오는 7일까지 타이완 섬을 사실상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하면서 항행 금지 구역 6곳을 설정했는데요. 이 중국군이 사격 훈련을 이유로 이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해상 구역 중에 타이완 섬과 가까운 곳은 8, 9해리 정도, 즉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타이완 언론들은 항공기와 선박의 통행을 막아서 사실상 타이완을 봉쇄하는 조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보복성 경제 조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중국 세관 당국이 100여 개의 타이완 기업의 식품을 수입 금지한 데 이어서 오늘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천연 모래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현재의 타이완에서의 펠로시 하원 의장의 일정 그리고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한 직후에 발표한 성명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our delegation, which I'm very proud, came to Taiwan to make unequivocally clear we will not abandon our commitment to Taiwan, and we are proud of our enduring friendship. 타이완과의 오래된 약속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타이완을 민주주의 국가로서 독재 국가인 중국에서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방금 나왔습니다만 도착하자 일성으로 했던 내용 중에 단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저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독재 국가로서 분명하게 중국의 정체성을 규정한 거죠. 그 나머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타이완을 정체성을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번 아시아 방문에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영내의 미국의 우호국, 동맹국, 민주주의 국가와 힘을 합치겠다. 그렇게 해서 민주적 가버넌스를 이쪽에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중국이 이 지역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독재 체제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래된 약속인 타이완을 계속해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 눈길이 가는 대목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일정 중에 세계에서 아주 굴지의 반도체 생산업체 대표와 또 면담한다는 일정도 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그 하원 의장이 이 지역에 방문하는 것 중에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와 이제 공급망 문제인데 TSMC죠. 결국 칩4로 얘기되는 반도체 동맹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 입법부 아니라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도 얼마 전에 특히 입법부에서 미 의회가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364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할 경우에도 25%의 세금 면제까지 있는 그런 법이죠. 알다시피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시 한번 한국과 비롯해서 대만 그리고 일본과 함께 주도권을 확실히 갖고 가겠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 TSMC를 방문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반도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일 것 같은데 자,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그래서 중국 군이 타이완을 사실상 포위하는 형태의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 군사행동에 나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영태 베이징 특파원은 사실상의 타이완 봉쇄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미중 관계가 강화되고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이런 그 자극적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중국 내에서 가장 불만을 느끼는 집단은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봐야겠죠. 뭐 이것은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으로서는 따라서 물론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고는 있지만 인민해방군으로서는 그 미국의 그들 편을 빌자면 뭐 불장난이 됐든 뭐 평화의 파괴자가 됐든 이런 행동에 대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사실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에요. 네. 예. 그걸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기타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중국이 그 대만 해역을 부근으로 해서 6개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고립화를 아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철저히 하겠다라는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대만과 미국에게 경고의 의미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그 중국의 항공모함이 이제 2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른바 이제 랴오닝함하고 산동함이라고 하는 2척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2척의 항공모함이 이미 대만 해역을 향해서 출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전투기들이라든가 이런 항공기들이 대만 부근 그 상공을 지금 이제 초계 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 맞춰서 미국도 지금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을 파견했고, 네. 2척의 그 구축함을 파견한 상태이거든요. 때문에 서로가 군사적 충돌을 원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근접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의 대응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타이완 통일을 촉진할 것이다. 아까 통일몽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쨌든 중국과 타이완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왜 중국 매체에서 타이완 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군사적으로 군사 행동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까? 불사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그만큼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미국 권력 서열 3위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사가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중국으로서는 대만이 미국으로 인해서 독립의지가 고양될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인식인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통일몽을 좀 더 다급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좀 전문적이긴 한데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냐면은 현재 아시겠지만 이제 올가을에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걸 정치적인 그 일종의 타임 테이블로 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현재 대만에서는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당이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2년 뒤에 다시 또 선거가 있게 되면은 대만 민진당이 또 대통령 총통 선거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민진당이 4연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잉원 이후의 후보 민진당 후보가 만약에 총통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무려 민진당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이 16년을 집권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미국과 대만 관계가 강화되고 미중 대립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구조 속에서 대만이 굉장히 그 중국과의 통일 관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또 중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3연임을 하고 나서 5년이 지났을 때 21차 당대에서 시진핑이 다시 5년을 연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10년 뒤에는 다시 또 4연임, 5연임까지 갈 수가 있죠. 네. 그때 시진핑이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만과의 통일 문제를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국내 정치와 지역 정치와 국제 정치가 복잡하게 어울려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대만을 포기할 수 없고 통일을 더 강력하게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실상의 군사 행동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중국이 뭐 군사 작전을 강행한다. 타이완을 뭐 침공한다든가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까지나 위협용입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침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현재
그 시진핑 3연이라든가 또는 그 코로나 확산 문제라든가 이런 국내 정치를 수습하는 것이 먼저 급하고 또 미국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현재 대만을 침공함으로써 미국과 전면적인 대결을 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아직 크지는 않거든요. 중국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시간입니다. 때문에 현재 자신들의 종합국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대만을 지금 단계에서 직접 침공하는 것은 상당히 옳은 선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펠로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리다가 사실상 묵인하는 이렇게까지 간 데는 바로 이 지금 박병광 박사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중국이 군사작전까지 돌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이런 판단도 작용을 한 거겠죠. 뭐 그 판단이 당연히 그 기반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에서는 그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하는 것이 국론이 이미 결집돼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공화당, 민주당 상관없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 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 바이든 당시 후보가 중국 친중국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사실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보니까 여전히 강경한 정책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다 부인을 하지만 강경한 대중 정책은 이어받겠다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계속 옵니다. 아주 대표적인 중에 하나가 여전히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것은 철회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철회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공화 민주 양당의 초당파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학계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고 결정적으로 미국 국민의 80% 이상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에 나온 수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가 미국을 끌어가든지 아니면 입법부에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모든 이런 공론이 같은 방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강경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1월 그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막았다 하면은 공화당한테 굉장히 빌미를 줄 수밖에 없고 이미 공화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시작을 했죠. 바로 방금 말씀하신 미국의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 말릴 수는 없었던 것이 이걸 내가 말렸다가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표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발에 물러서는 유약한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를 미국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전 세계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 이걸 또 우려한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케빈 맥카시 같은 경우에 아마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하원 의장이 될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하원 의장이 되면 즉시로 대만을 타이완을 가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내부로 서로 밀릴 수 없다.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된 게 우리 박병광 박사가 말하는 중국 국내 정치적인 역동. 여기는 미국의 또 미국 국내 정치적인 역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 다 지금 물러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로서는 우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완 방문을 강행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어떠한 정치인인지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n't about the Olympics. I certainly think that the athletes have trained, they should go, and the Olympic Games should continue. Brazen move on the part of the Chinese government. It's a brazen move, and Hong Kong is so much part of the vitality of trade and commerce that goes into mainland China. 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박원건 교수는 어떠한 정치인이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940년생입니다. 1940년생이면 우리 나이로는 83. 뭐 연세가 많으시죠.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이미 전설이 된 그런 여성 정치인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하원 의장을 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하원에서 그러니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는데 연설문을 찢었죠.
저희 주요 뉴스로 보도한 적이 있어요. 예, 그만큼 강단 있고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91년天安門에 가서 갑자기 이제 살짝 가갖고 이 일종의 플랜카드를 들었는데 그 플랜카드가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라는 플랜카드를 들어서 그때 중국이 한번 완전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죠. 바로 저 장면입니다. 1991년에 낸시 펠로시 의원입니까? 예, 그 당시 하원 의원이었고요. 지금 예. 플랜카드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중국어랑 영어로 쓰여 있는데 중국 공안들이 아주 난리가 났네요. 난리가 나서 뭐 당시에. 택시를 예. 타고 뭐 도망을 가고 해서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외교적인 수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페르소나 non grata라고 해갖고 외교적 기피 인물이 되는 예.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부터는 중국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게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또 티베트 문제도 중국이 굉장히 민감한데 달라이 라마와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중국의 그런 그 인권에 관한 문제 하는데요. 이 기반에는 본인의 지역구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예.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렇다면 샌프란시스코는 19세기 말부터 중국 이민자들이 많이 와 있고 여전히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중국계들이 그들은 현재 본토의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기반도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정치인들의 선택과 행동에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금 박원경 교수의 설명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대응, 뭐 군사 작전까지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데 시진핑 중국 주석도 조금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도발이잖아요. 미국 하원의장의 도발, 미국 정부의 묵인. 여기서 시진핑 주석도 한 걸음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면임이 곧 결정이 되는데. 그렇죠. 통상적으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5년 텀을 해서 2번씩 그래서 10년을 집권을 해왔는데 그리고는 물러나는 게 그렇죠. 관행이었죠. 관례였죠. 예.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현재 오는 10월이죠. 이제 가을로 예정이 되어 있는 20차 당대회에서 본인의 사면임을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은 본인의 지위를 사실은 이제 모택동과 동등한 수준의 자신의 지위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면임을 뚫게 되면은 결국은 뭐 사연임까지도 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시진핑의 건강이라든가 국내 정치적인 안정이라든가 뭐 국제 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대만 문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몽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중국 인민들에게 자신의 사면임과 사연임을 정당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낸시 펠로시가 마치 저는 이제 박원경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대단한 정치인인데 이렇게 대만을 방문하고 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은 펠로시의 개인적인 철학과 신념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시진핑으로서는 이 중국을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또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정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시진핑 역시 자기만의 철학과 신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많은 또 전문가들이 제가 기사에서도 보고 칼럼도 읽었습니다만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가 자칫하면은 사실상의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코로나 이후에 지구촌이 당면한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중국 이제 시진핑이 중앙군사위원회에 내린 지시가 뭐냐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을 굉장히 면밀하게 다각적으로 분석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예. 그 의도에는 마찬가지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반면교사하거나 또는 교훈으로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석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일부 우려했던 것은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에서 전선이 형성됐는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하게 된다면은 이 두 개의 전선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예.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사실은 진흙밭에서 지금 허둥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것이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이게 전쟁을 벌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오히려 역교훈을 줄 수가 있던 것이죠. 때문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오히려 시진핑에게 대만 침공에 대한 계획을 좀 미루게끔 만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미국의 권력설 3위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중국 정부, 중국 당국과 미국 백악관의 반응을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ina has every right to defend it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We are fully justified to do what we must. The current situation is created purely by the US side. So of course, it has to bear the responsibilities. 立场和态度是十分明确的，中方必将采取坚决有力的措施，维护中方的主权安全利益。 There's no reason for the Chinese rhetoric. There's no reason for any actions to be taken. It is not uncommon for congressional leaders to travel to Taiwan. We shouldn't be, as a country, we shouldn't be intimidated by that rhetoric or those potential actions. This is an important trip for the Speaker to be on, and we're going to do whatever we can to support her.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under the Taiwan Relations Act to help Taiwan with its self-defense. But again, there's no reason for this to erupt into conflict. There's no change to our policy. 지금 미국 정부 반응을 보면 이런 게 또 있네요. 아까 참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국몽이라는 단어는 알았는데 그게 세 가지 꿈, 세 가지 몽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은데 2050년까지 세계 제1의 강대국을 만들겠다는 흥국몽, 세계 최고의 강군을 만들겠다는 강군몽, 그리고 통일된 중국을 만들겠다는 통일몽. 자, 그러면 지금 백악관 반응을 보면 그런 중국의 도전, 세계 최강대국 지위는 미국이 20세기부터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감히 도전을 해? 우리가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우리가 그 자리는 계속 우리 거야 라고 하는 또 미국 정부의 의지가 또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확실한 방향을 정했죠. 예.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 때에서 굉장히 변한 건데요. 오바마 행정부, 민주당 정부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만들어놓은 국제사회의 질서 안에 이제 이른바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중국을 포함시켜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순응하게 하겠다 했는데 결국 그 과정에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을 결박하는 게 실패했고 중국은 말한 것처럼 중국몽으로 자신들이 헤게모니를 갖는 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트럼프 행정부 때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중국과 관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정말 미국이 성공할지 이 부분은 또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과의 지금 전략적 경쟁을 선포했는데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내부의 문제다. 민주주의가 훼손된 예. 것이죠. 거기도 심각한 양극화가 있는 것이고 전혀 정치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산층은 붕괴했고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아주 근데 그거는 심각해졌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1970년대부터 했고 예. 2008년 금융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뭐 대외 정책조차도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중산층을 복원해서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루 이틀 만에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해서 다시 한번 중산층과 미국의 국제주의자라고 불리는 엘리트 간의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 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만한 저는 세계의 지도국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충분히 봐왔습니다만 이걸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강압적인 정책 외에 스스로가 가치를 부여해서 그 가치에 우리가 동조를 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가치를 있어야 내보여야죠. 되는데 중국은 그런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예. 중국에서는 어떤 관심이 됐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뭐 사라진다. 이런 기사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당장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늘 저녁에 한국에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휴가 중이어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펠로시 하원의장의 방안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방문
환영한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하에 영내 당사국들과 재반 현안에 관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 대단히 외교적인 또 원칙적인 반응인데 말이죠. 자, 두 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 상황에서 뭐 사드 우리 한국에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두 강대국이 맞붙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반도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도 추구를 해야 되고 또 외교적인 또 한 번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필수적이고 뭐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협조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의 또 전통적인 동맹 국가인 미국과의 협력도 우리가 절대 외면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흔들리는 국제 정치 속에서는 일관된 기본 원칙과 입장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 힘이 약한 나라일수록 원칙이 없거든요. 상황 논리의 지배를 받는데 적어도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좀 더 예를 들면 우리의 국가 이익 첫 번째 원칙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편적 가치인 국제 규범의 준수가 원칙이 돼야 되겠고 네. 그 다음에 국제적 포용성이 원칙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덧붙이자면은 동맹과 전략적 동반자 국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중국에게는 그런 원칙을 지킨다면 중국에게는 자극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을 보고 섭섭한 것이 쌓이면 나중에 한국은 저런 원칙을 지키는 나라이다 라고 해서 그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게 또 당연하죠. 숙제가 되겠네요. 그건 자강이 필요한 거죠. 자강이 필요하다. 자, 우리 박원 교수 생각은 어떠세요? 미중 관계의 갈등은 오래 갈 겁니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제로섬 게임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책임과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따르게 돼요. 칩4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안 들어갔을 경우에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강압을 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비용이 따른다라는 거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박 박사 말한 원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정 수준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한국이 여기까지 간다라는 방향성과 지표를 일종의 좌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 있게 하겠지만 원칙을 지켜서 계속 간다면 결국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 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치포라고 하는 그 조직이 어떤 기구인지. 칩4는 지금 반도체 동맹을 얘기하는데 네. 동맹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쓰고 싶지 않지만 미국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 미국 4개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연합을 해서 앞으로의 기술 개발과 공급망을 다 재편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3개국은 다 참여를 했고 8월 말까지 한국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는 뭐 거의 정부가 참여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너무 늦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지금 8월 초에 뭐 다음 주죠. 우리 박진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전에 결정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후에 결정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자리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그 문제를 갖고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어려움이 될 수 있거든요. 비용이 또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제가 하나 예. 더 덧붙여도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박원건 교수께서 하셨는데 네. 이제 지금 당면하고 있는 미중 사이에서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립사는 취포 가입 여부거든요. 제가 봐도 정부는 이제 취포 가입을 정한 것 같아요. 근데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취포 가입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든가 또는 상황을 봐서 정하겠다든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에 우리는 어차피 가는 쪽으로 결정이 날 텐데 그럼 중국과의 신뢰관계라든가 우리의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서부터 우리의 명확한 입장과 원칙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의 말씀이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분 기지간 수고 많으셨어요.